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문제풀이를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공통수학 기본정석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16번과 17번 문제를 못 푼다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지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대로 학부모님들이 자녀가 어떤 문제를 못 풀 때 지도를 하면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 응용 문제가 막힐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6번을 질문을 했습니다. 16번 같은 문제는 이게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x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부정 방정식과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 문제를 만약에 못 풀었다라고 하면 자, 이 정석의 앞부분에 보면 부정 방정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라고 지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다시 한번 정독을 하고 이 페이지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질문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부정 방정식을 푸는 문제들이 있죠. 특히 13-9번의 1번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유사 유형에 해당하는 이 문제 풀이를 다시 한번 정독을 해서 풀고 그리고 이거 관련한 유제 문제들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자, 이렇게 복습을 보통 시키면 시간적으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모가 되거든요. 아이가 아까 저 문제를 질문했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학습이 철저히 안 되어 있다라는 걸 뜻하기 때문에 이거를 복습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문제로 와서 복습을 했으면 아이들이 대부분 풀 수가 있는데 그래도 못 푼다면 하나씩 점검을 해줍니다. 점검을 해줄 때는 어떻게 점검을 해주냐면 일단 이게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하니까 처음에 요 단계까지는 식을 만들었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니까 이런 꼴이 되고 가로 열고 n은 어떤 자연수니까 자연수 이런 꼴까지 식을 만들었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 이게 부정방정식인데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아까 복습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n도 자연수고 x도 자연수니까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인데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의 기본 해법이 아이들이 복습을 했다면 이런 인수분해 해주고 정수꼴로 변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꼴로 변형을 해주는 게 핵심인데 이렇게 식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변형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을 해줍니다. 만약에 변형을 이런 꼴로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꼴로 변형할 방법을 고민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힌트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세운 단계에서 이런 모양의 꼴로 변형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단계에서도 못 푼다면 그 다음 또 힌트를 이렇게 주는 거죠. 자, 여기 x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옮겨주고 그 다음 n제곱도 이렇게 옮겨주고 상수만 우변으로 옮긴 다음에 이런 인수분해가 되는 꼴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제곱, 상수꼴이니까 이러한 형태의 식으로 한번 변형을 해보라라고 힌트를 하나 더 주는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보라. 그럼 아이들은 이 정도 힌트를 보통 주고 나면 여기가 10이기 때문에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해서 36을 양변에 더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단계부터는 대부분이 합차 제곱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인수분해를 또 하게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게 되고 이 단계까지 가게 되면 앞에 있는 개념을 복습했고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의 이런 모양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꼴 인수분해된 것끼리 곱하면 정수꼴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아이들이 풀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못 푼다 그러면 무지성으로 그거 못 풀었니? 쌤이 친절하게 설명해 줄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아이들의 문제 해결력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몰라서 계속 교습자에게 도움을 받아야지만 해결하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죠?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파트에 해당하는 개념 복습과 유사 유형을 다시 한번 풀어보게 시켰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했죠? 기본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이런 개요 작성까지는 아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죠.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했죠? 그래도 못 풀 때는 문제를 푸는 키포인트,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꼴, 이런 키포인트, 문제를 풀어나가는 키포인트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기서부터 아이들이 풀어나가면 되는데 그래도 안 될 때 마지막 힌트를 줬죠. 이런 합차를 이용하라는 마지막 힌트를 줬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에게 바로 풀이를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씩 2단계부터 해서 스스로 풀게끔 유도, 그 다음 요 단계 유도, 그 다음 요 단계 유도, 그리고 마지막에 요 단계까지 힌트를 주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풀어나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아이들은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가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제를 질문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역시 정수 조건에 해당되는 부정 방정식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아까 앞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 복습, 부정 방정식의 개념 복습을 해도 얘를 이런 꼴, 즉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꼴 이런 꼴로 만드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럴 때는 보통 개념 복습을 해도 이런 모양을 못 만들어서 아이들이 해결을 못 하는데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냐면 이럴 때는 할 수 있는 가능한 문제에서 가능한 조건들을 보고 하나씩 다 시도를 하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연습장이 많이 필요해요. 민문이 연습장이 많이 필요합니다. 연습장을 많이 사용할 각오를 하고 문제를 보면서 가능한 조건들을 너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시도하면서 다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시도를 해나갑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모양으로 못 만들 것 같으면 일단 시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지금 xy가 정수인데 세제곱수기 때문에 그리고 또 xy가 0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125를 만들 수 있는 수가 많이 없습니다. 가령 x에다가 5만 대입해도 x 세제곱이 이미 125가 되거든요. 그럼 이미 125가 되기 때문에 y는 0이 들어가야 양변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이들은 x, y가 기본적으로 0 이상, 5 이하에서 해결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가능한 것들을 찾아보겠죠. x에다 5를 대입하고 또 x에다가 뭐 4를 대입하고 x에다 뭐 3을 대입하고 이렇게 노가다로 한번 찾아볼 겁니다. 이렇게 찾다 보면 계산도 복잡하기도 하고 xy가 음수가 될 수도 있죠. 이 조건에서. 그래서 음수가 되는 조건까지 xy가 음수가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찾는 게 만만치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들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것들을 가지고 시도를 하는 것들은 결국 실패에 봉착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첫 번째 시도는 실패에 봉착을 한 거죠. 첫 번째 시도가 실패에 봉착을 했으면 이제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뭔가 실마리를 찾아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인수분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 시도는 이런 모양이 있으니까 어떤 식의 변형 공식을 이용해서 x 플러스 y의 세제곱 이렇게 변형을 해서 접근을 하는 방식을 일단 시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식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보면 이렇게 시도를 해보면 역시 잘 안 됩니다. 이런 경험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해서 뭔가 인수분해 모양 만들어 본 거 안 되네.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자체를 또 인수분해 공식으로 시도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또 아이들이 시도를 해봅니다. 시도를 해서 역시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꼴로 만들려고 막 하다 보면 아이들이 또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가지는 것들이 좀 더 고민을 하다 보면 125가 5의 세제곱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25가 5의 세제곱이니까 얘를 옮겨서 이 부분, 뭐 가령 이 부분끼리 인수분해라고 얘네끼리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시도들을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 시도를 하다 보면 역시 안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가 계속 고민하다 보면 아이들이 더 이상 방법이 나오지를 않게 되는 상황에 봉착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못 찾았을 때 계속 못 찾는다면 이 문제를 풀어갈 때 필요한 이런 아이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러한 인수분해 공식을 한번 이용해 보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접근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이 공식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익숙하지 않은 인수분해 공식이니까 미처 생각 못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요거 하나만 던져주면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비록 고등학교 교재지만 초등학교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시도들을 이렇게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시행착오를 겪다가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스스로 찾아내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못 찾아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최대한 이런 시행착오, 아마 시간으로 따지면 이런 시행착오를 하게 되면 거의 40분 정도가 소모가 될 겁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했을 때 못 찾는 경우는 이 공식 하나만 던져주면 그때 아이들이 풀어나갈 수 있고요. 스스로 좀 더 고민해서 찾는 경우도 있죠. 근데 문제 해결력이라는 게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보고 기본적인 개념을 복습해서 이 문제는 부정 방정식이고 정수꼴이니까 이렇게 풀어나가면 된다. 기본 해법들을 알고 있어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때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스스로 해 나가면서 문제 해결력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한 번에 단 한 번에 머릿속에 풀이가 딱 떠올라서 풀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씩 이것도 시도하고 저것도 시도하다 보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렇게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이 높아지고 특히 이런 많은 시도들을 거쳐서 풀었을 때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아이들이 수학에 중독이 되는 거죠. 풀었을 때 그 희열, 어려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풀어나갔을 때 그 기쁨들을 만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응용 문제나 심화 문제를 아이들이 못 풀었을 때 교습자가 어떻게 지도를 해서 문제를 스스로 아이들이 풀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아이들의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